네, 안녕하세요. 좀 아까만 하더라도,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상황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당장 내일 써야 하는 강의부터 녹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급하게 내일 들을, 학생들이 들을 강의를 녹화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시간은 국제질서의 변동과 근대국가 수립운동이라고 해서 우리 1학기 때까지 조선 후기의 상황들을 살펴봤었죠. 그런데 조선 후기가 이제 어, 마무리가 되고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이제 첫 시간입니다. 흥선대원군이라고 아마 많이들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흥선대원군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상황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9세기 후반에 이제 세계 정세하고 그리고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주로 1860년대부터 1880년대까지 주요 사건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잠깐 짚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9세기 후반 사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먼저 서양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사에서 서양 얘기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서양의 이 역사를 뭐 따로 배워두는 게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지난 100여 년간 서양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발전을 하고 뭐 그러다 보니 서양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게 좋은데 뭐 아쉽게도 우리는 세계사를 배울 상황이 아니라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게 좀 아쉽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냥 잠깐 개요를 언급을 드리면 로마가 멸망한 이후에 로마가 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이제 유럽은 중세라고 하는 일종의 암흑기를 거치게 됩니다. 뭐 중세 암흑기라서 무조건 뭐 발전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전 시대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시기가 있었고요. 그런 시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시작된 게 르네상스라는 겁니다. 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의 그 숭고 그 많이 쌓아놨던 그런 업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자라는 거였고 또 하나는 이제 중세를 관통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와 관련된 종교 개혁까지 이 르네상스와 종교 개혁을 제대로 이해해야 서양의 근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절대 왕정 시기를 거치고 또 이제 영국부터 시작해서 시민혁명 등을 거치게 되고요. 또 시민혁명과 함께 18세기 후반이 되면 산업혁명까지. 그래서 서양의 역사가 이제 눈부시게 발전을 하는 시기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딱 조선 이제 그러니까 조선 초 이전, 그러니까 고려 말 정도부터 시작을 해서 조선 기간 내내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종교개혁, 절대왕정, 시민혁명, 산업혁명 같은 이런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가 되면 이제 제국주의 시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이 제국주의라고 하는 것은 밑에 설명이 있지만 민족주의가 변질되면서 이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 민족을 이제 뭐 쳐들어오는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는 외세라던가 뭐 혹은 우리 민족 내부의 통합을 반대하는 그런 특정한 계층이라던가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이제 그 수동적인 민족주의로 시작을 했다가 19세기 말에 이탈리아라든가 독일 같은 나라들이 통일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다라는 배타적인 민족주의가 이제 이 시기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산업에서 생산되는 생산물들을 팔아야 하는 시장이 필요했고 또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공급해 줘야 하는 그런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우리 민족이 잘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만들 상품의 원료와 상품을 판매하는 시장을 얻기 위해서 식민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사상적으로는 이 무렵에 등장을 했었던 진화론과 사회가 결합이 되면서 사회 진화론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는 이제 유기체적인 생명과 같은, 그러니까 진화론이라는 게 생명들이 환경에 맞추어서 적합하게 이제 그 진화를 해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생명체를 사회로 이제 대치를 시키고
그리고 이제 진화를 발전과 대체를 시키다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발전한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고, 이런 강한 우리가 살아남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다. 강하면 지배하고 약하면 지배당한다. 그래서 지배 피지배 관계로 보면서 약육강식이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국가 사이에서도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잡아서 이제 식민지로 삼는 게 당연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배타적인 민족주의라는 정치적인, 그리고 독점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경제적인, 거기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런 것들이 모두 제국주의를 합리화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식민지로 얻을 곳들이 이제 처음에는 이제 유럽과 가까운 지역부터 시작을 하죠. 유럽과 가까운 지역, 뭐 아프리카라던가 뭐 인도라던가 이런 데에서 이제 식민지 개척을 하다가 이게 이제 결국 동양까지, 우리 동아시아 일대까지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민지 쟁탈전의 결과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이런 식민지 쟁탈전이 한풀 꺾이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하면서 식민지들이 각각 독립을 하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제국주의는 이제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양의 근대의 모습을 보면 동양은 발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굉장히 안정적인 체제로 갖춰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평화로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죠. 이제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교체기에 잠시 혼란이 있긴 했지만 명나라를 중심으로 혹은 청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전의 그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한 그런 외교 관계 속에서 안정적인 시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서양에서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유행을 하면서 원료 공급지라던가 상품을 팔아먹는 상품 시장,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남아도는 자본을 투자하는 투자지로 이 동아시아가 떠오르게 된 겁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이 아주 매력적인 시장이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서양이 발전한 거에 대해서 이제 동양이 그냥 아무런 그 대비를 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근대 개혁이라던가 반외세 민족 운동 등이 추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죠. 그리고 또 중국의 양무 운동, 그리고 인도의 세포이 항쟁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뭐 물론 여기 나와 있는 뭐 태평천국의 뭐 난 혹은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반외세 근대 개혁과 관련이 있긴 한데요. 이제 보통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요 메이지 유신, 양무 운동, 세포이 항쟁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양무 운동이나 세포이 항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패로 끝났고 대부분 식민지로 전락한 대표 사례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메이지 유신만이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국뽕을 빠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일본 민족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고 아시아를 벗어난 급의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급의 뭐 그런 민족이다라는 뭐 생각으로 이제 유럽을 흉내내고 하는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제 메이지 유신이라던가 뭐 이런 양무 운동의 영향을 볼 건데요. 일단 메이지 유신의 특징은 뭐냐면 그냥 싹 다 갈아엎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일본이 갖고 왔었던 전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버리고 완전히 서양으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본에서는 이거를 타라 입구라 그랬어요. 타라 입구.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구라파에 들어간다. 구라파가 유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벗어나서 이제 유럽으로 들어가자라고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메이지 유신은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니까요. 다 바꿔버리니까 일단 그 효과 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으로 서양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뭐 여기에 대비해 되는 게 이제 양무 운동이죠. 이제 양무 운동의 경우에는 중국에서 벌어졌었던 운동이고요. 아편 전쟁 이후에 벌어졌던 운동인데 중국의 걸 지킵니다. 이걸 이제 중체서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중국의 몸은 지키면서 서양의 물건들은 이제 사용하자. 이게 이제 중체서용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정신적인 거는 이제
기존의 걸 가져가면서 이제 물질적인 것만 서양의 것을 근데 수용하자는 얘기입니다. 이 뭐 나중 얘기입니다만 중체 서형을 이제 내세웠었던 이제 양문동과 이제 메이지 유신이 서로 이제 부딪힌 사건이 청일 전쟁인데 뭐 결국 이 전쟁에서 일본이 이김으로써 일본이 더욱더 발달하는 길로 그리고 청나라가 무너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되었죠. 자, 그러면 이제 밑에 1860년대부터 이제 벌어지는 주요 사건들을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 체결이 됩니다. 이 베이징 조약은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아편 전쟁이 두 번 있었는데요. 2차 아편 전쟁 이후에 이 러시아가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청나라 사이를 이제 중재를 해주는 대가로 이제 연해주를 자기네한테 넘겨달라라고 해서 이제 연해주를 러시아가 이제 차지하게 됩니다. 요즘 보시면 블라디보스톡 같은 이런 지역이 이제 러시아 영토로 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러시아 영토가 연해주까지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지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이쪽에 백두산이 있죠. 자, 이쪽에 있는 압록강, 두만강인데 러시아가 어딜 차지한 거냐면 이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여기가 이제 러시아 영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통일되지 않아서 러시아랑 우리나라가 국경이 붙어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하는데 북한의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랑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면 베이징 조약이 체결된 게 2차 아편 전쟁 때인데 이때 베이징에 프랑스랑 영국군이 베이징을 점령을 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나라 황제가 도망을 간 뭐 그런 사건인데 우리하고 국경이 지금 러시아가 국경이 닿았단 말이에요. 배 타고 들어온 영국과 프랑스가 베이징을 차지할 정도인데 국경이 닿아 있는 러시아가 군대를 보내면 그러면 조선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1864년부터 73년까지 흥선대원군 집권 기간 동안 이 러시아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면서 어떻게 하면 얘네들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주요 이슈가 될 겁니다. 흥선대원군이 이제 약 10년 햇수로 10년 정도 집권을 했고요.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될 굉장히 많은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10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해냈고요. 그 일의 배경은 이제 왕권 강화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은 이제 나이 어린 자신의 아들을 이제 보좌하면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또 이제 외세를 배격하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하죠. 외세를 배격하는 정책을 사용을 하면서 나름 성공적으로 잘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1873년 흥선대원군이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섭정을 그만두고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면서인데요. 이 이후 1875년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킵니다. 사실 일본은 그 이전부터 조선과의 교류를 이제 원했지만 이제 우리 말로 그러죠.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으라고 흥선대원군이 뭐 여긴 안 나와 있습니다만 뭐 병인양요나 신미양요 같은 거에서 외세를 배격하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흥선대원군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야 어림도 없겠다 하고 기다리다가 1875년 운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이걸 핑계로 강화도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76년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국제 무대에 데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서 이제 개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거에 대한 부작용으로 생긴 게 1882년 임오군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해왔었던 개혁 정책들이 다시 올 스톱이 되고 되돌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게 임오군란이었고요. 그로부터 이제 지지부진한 개혁에 불만이었던 젊은 급진파 이런 그 급진개화파들이 갑신정변을 1884년에 일으키죠. 이게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상 개혁 정치는 이때 올 스톱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영국이 거무도를 중립하는 사건, 뭐 중립파론이라던가 아니면은 반공령 사건, 반공령 실시 같은 1889년, 1890년에 일본으로의 쌀 수출을 막는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1894년 동학농민 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날 때까지 우리는 이제 개혁을 사실상 10년 동안 중단을 합니다. 안 그래도 바쁜 시기에 10년 동안 개혁이 멈추면서 상당히 애가 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